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먼저 지금 폭우 상황으로 인한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무궁화호 새마을호 일부 구간이 운행이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부강역에서 서창역에 내린 폭우로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운행이 중단됐다라는 소식인데요. 부강역과 서창역은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지금 대전에서 서울 또는 대전에서 제천 일반 열차 4대의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코레일에 따르면 대전역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대기 중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KTX는 선로가 다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행된다고 합니다. 열차 이용 고객은 타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용 전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해달라라는 얘기가 전해왔습니다. 네, 이처럼 충청과 호남 곳곳에 극한 호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충청과 호남 일부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오승훈 기자는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대전 갑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민성 기자는 어딘가요? 전북 익산시 만경강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대전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지금 그곳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호우경보가 내려진 대전에는 많은 비가 내리다가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뒤로 보이는 갑천도 평소보다 물이 많이 불어나 있습니다. 대전 갑천 고속화도로 용신교 인근 도로가 침수돼 세종에서 대전 시내 방향으로 오는 차량 진입이 통제됐습니다. 하상도로와 산책로를 포함해 하천으로 진입하는 모든 출입구도 통제된 상태입니다. 현재 충청권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공주와 계룡, 천안과 청양, 충북 청주와 보은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호우경보가 발효된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극한 호우가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청권에는 오늘 하루 80에서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또 많은 곳은 최고 200mm가 넘는 많은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새벽 6시 기준으로 세종시 금남면 도암교 지점에 홍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해당 지점의 수위가 경보 발령 기준인 3.3m에 가까워진 데 따른 조치로 인근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비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충남에서는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나무 쓰러짐과 도로 침수 등 51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새벽 1시 10분쯤 충남 예산 덕산면에서는 도로 위로 나무가 쓰러져 소방당국이 출동했고 5시 10분쯤 공주 반포면 도로에 물이 찼다는 신고가 접수돼 배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5시 40분쯤에는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주택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같은 시각 대전 자운동에서는 도로가 침수돼 운전자가 승용차에 갇혀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구조대원이 2명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충남도는 공주와 보령, 예산 등 산사태 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 80여 명을 사전 대피시켰습니다. 또 하천 둔치 주차장과 지하차도, 야영장 등 60여 곳에 대한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하천 수위가 갑자기 불어나고 산사태 발생 위험도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전북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은데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예, 이곳 익산 만경강 주변은 새벽 2시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이후 세찬 빗줄기가 내렸다가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를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서해상에서 발달한 강력한 비구름대가 주로 전북 서편에 계속 밀려 들어오는 모양새입니다. 이 시각 군산 어청도를 제외한 전북 나머지 모든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아침 7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임실 강진이 115mm, 순창 84.7mm, 군산 76.5mm, 전주 45.4m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임실 강진에는 시간당 70mm 가까이, 순창에는 시간당 40mm에 달하는 폭우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인접한 전남 담양에도 시간당 70mm에 가까운 그야말로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1시간에 50mm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를 넘을 때 혹은 1시간에 72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때 기상청이 직접 발송합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9시까지가 전북에선 가장 위험한 시간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폭우로 인한 피해 신고가 속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에는 전북 순창군 구림면 국도 확장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당국이 응급 복구했습니다. 그 밖에 도로에 나무가 쓰러지고 구조물이 파손됐다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제적인 전면 통제에 나섰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전주천을 비롯한 지역 내 하천변 산책로와 야영장, 둔치 주차장 등 130여 곳이 넘는 위험지역 출입이 막혔습니다. 또 지리산을 제외한 국립공원 탐방로와 서해안을 오가는 여객선 항로도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네, 김민성 기자가 지금 호남 상황을 전해주는 중에 영상이 좀 고르지 못하게 끊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처럼 지금 충청과 호남의 비 상황 살펴봤는데요. 어제부터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밤사이 나무가 넘어지고 도로가 잠기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네, 출근길 교통 안전과 시설물 피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피해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어제부터 내린 장맛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6시 기준 전국에서 시설 피해 94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나무가 쓰러진 경우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 침수가 10건, 맨홀 역류 9건, 주택 침수 4건, 주택 파손 3건 순이었습니다. 주택과 비닐하우스가 잠기는 등의 사유시설 피해도 11건 확인됐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발생했는데 경북 성주와 충남 부여에서 농지 7.4헥타르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급히 몸을 피한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충북 28명, 충남 106명, 경북 6명 등 전국에서 모두 147명이 임시 대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상 악화로 바닷길도 일부 묶였습니다. 여객선은 격포에서 위도, 장자에서 말도 등 2개 항로를 오가는 2척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부터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며 비상근무 체제 속에 호우 피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과 호남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출근길에는 감속운전과 함께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출근 시간대에 세종과 충남, 충북 그리고 일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 상황과 전망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지금 충청 지역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아침 6시 반쯤부터 세종시와 충남 공주 그리고 청양 일대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잇따라 발송되고 있는데요. 아침 6시 39분 세종시 고운동 인근 또 6시 49분 해밀동과 아름동 일대에도 일제히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아침 7시 4분에는 세종시 다솜동을 비롯한 5곳에도 다시 문자가 뿌려졌습니다. 세종시 주요 지역에 이 시간당 72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출근길 지장은 물론 침수 피해도 우려됩니다. 충남 청양군 정산면과 공주시 이인면을 비롯한 6곳에는 6시 46분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요. 6시 59분에는 충남 공주시 반죽동을 비롯한 28곳에 또 충북 청주시 곳곳에도 7시 16분에 문자 발송이 됐습니다. 이 지역들은 특히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재난 문자를 받으면 하천 변과 지하차도 등 침수 위험 지역을 즉시 벗어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번 비는 띠 형태의 비구름이 한 곳에 오래 정체하지는 않고 계속 이동하면서 약해졌다 강해지기를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레이더 보시겠습니다. 남서쪽 해상에 만들어진 강한 비구름, 특히 극한 호우를 뿌릴 수 있는 보라색과 짙은 남색 구름이 세종과 공주 일대에 걸쳐 있습니다. 1시간 전보다 보라색과 남색이 더 진해지고 집중돼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왔습니다. 충남 계룡은 24시간 사이 233m, 그러니까 233mm가 쏟아졌고 충북 보은에도 217mm 넘는 비가 왔습니다. 대전에도 밤사이 207mm, 세종에 지금까지 184mm가 왔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 비가 아직 진행 중이고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비가 쏟아지고 있는 경북에선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문경과 상주 지역에 홍수특보도 발령됐습니다. 이 지역 하천에 접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수도권에는 내일까지 150mm 이상의 비가 더 예보됐는데요. 이 지역은 오늘 밤사이 정체 전선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내일 아침까지 중북부에 다소 강한 비를 뿌릴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수도권의 경우 내일 아침을 강수 집중 시간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장마는 지각장마에 폭염장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폭염특보 외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다고요? 네, 어제 오후 기상청은 경북 경산, 칠곡, 의성 등 경북 지역에 열대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제도는 기후 위기에 맞춰서 기상청이 올여름 처음 도입한 특보인데요. 폭염특보가 발령된 곳에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며 극한의 더위로 피해가 우려될 때 발령됩니다. 지역별로 열대야주의보 발령 기준이 모두 다른데 서울의 경우에는 26도, 제주는 27도가 기준입니다. 특보가 내려지진 않았지만 서울도 습도가 높습니다. 또 현재 기온 24.6도, 체감온도 27도를 웃돌고 있어서 열대야에 버금가는 밤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장맛비와 폭염이 동시에 한반도를 덮친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이 나오면서 온열 질환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경북 경산과 칠곡, 의성에 첫 열대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열대야주의보는 기후위기에 맞춰 기상청에서 올여름 처음 도입한 특보인데요.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밤사이에도 기온이 25도씨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열대야로 수면을 방해받아 폭염에 더 취약해지는 이른바 누적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장마철인데도 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는 건 국지적으로 내리는 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비가 전체적으로 오는 경우라면 상관이 없지만 국지적으로 쏟아지면 비가 오는 곳, 안 오는 곳이 따로 있고 그래서 수증기는 잔뜩 머물러 있는 데다가 기온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폭염과 폭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한증막더위가 예상됩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한 뒤 남쪽에서 더운 공기가 들어와 기온이 더 오르면서 중부지방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습도가 높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온열 질환자도 늘어날 수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6일 발생한 온열 질환 환자가 17명으로 이달 들어 가장 많았는데 주말엔 이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 식중독도 비상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서 현재 전국 식중독 지수는 29로 주의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장맛비와 더위의 불편한 공존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늦게 시작한 장마지만 한 번 내렸다 하면 극한호우 수준의 물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나타나는 도깨비 장마기도 한데요. 네, 변덕스러운 장마 상황 전문가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현호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전국 곳곳에 밤사이 많은 비가 내렸고 지금도 충청과 또 전북 일부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세종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지역에도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사는 곳이 그 세종 고운동인데 그 새벽 한 6시 조금 넘어서 극한 호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현재 좀 살펴보면 비 구름이 조금 위로 올라가서 한 천안, 아산 정도부터 세종 사이까지가 한 시간당 80mm 정도로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 폭이 한 50에서 100km 정도로 굉장히 좁아서 어떤 곳은 거의 비가 오지 않는 지역도 있고 어떤 곳은 이렇게 굉장히 강한 비가 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시간당 80mm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호우라고 보면 될까요? 제가 실제로 예전에 한번 요 정도 비가 올 때 우산을 들고 밖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예. 우산을 손으로 들고 지탱하기가 어렵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한 비가 오는 그렇게 경험할 수 있고요. 차를 타고 이제 운전하는 경우에는
좀 와이퍼를 움직여도 앞에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좀 이렇게 잠시 정차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렇게 위험을 느끼는 수준의 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그 지역마다 강우량 편차가 큰 상황인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수띠의 폭이 한 50에서 1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수가 형성되는 요인은 굉장히 많아서 반드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지금 우리나라를 걸치는 장마전선에 이제 비가 오고 있는 건데 이 장마전선의 폭이 굉장히 좁고 기울기가 급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좁은 형태의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비가 내리는 양상을 보면 늦은 밤이나 새벽 또 출근길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가 좀 이렇게 밤에 특히 많이 오는 야행성 폭우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요. 사실 살펴보면 저기압의 중심이 언제 통과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서 반드시 밤에 많이 온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살펴보면 낮보다는 밤이 좀 많이 옵니다. 실제로 비가 많이 오려면 우리나라에 수증기가 이제 많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낮에는 이 공기가 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지면부터 상층까지 공기가 잘 섞이고 그러면 이제 불어오는 바람이 지면에 마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렇게 강한 바람이 불기 어려운데 밤에는 지면에 이제 안정한 공기가 얇게 깔리면서 그 위로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가 강하게 불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저희가 야간 제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바람 때문에 우리나라에 보통 보면 낮보다는 밤에 조금 더 강한 비가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이렇게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게 되면 그만큼 대피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피해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어야 감시도 할 수 있고 대피도 할 수 있고 대처도 할 수 있는데요. 야간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집에서 쉬고 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처나 대피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서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계속 이렇게 좀 극한 호우 형태로 나타나는 곳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느 지역에서 또 각별히 좀 주의를 해야 할까요? 현재 오고 있는 비는 전북, 충남 그리고 강원, 영서 정도로 이어지는 이렇게 긴 띠 형태로 오고 있고요. 현재 지금 좀 우리나라 먼 바다에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태풍의 영향으로 이 강수 전선이 조금씩 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아마 수도권 지역에도 차츰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이번 장마가 유난히 늦는다라고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비가 상당히 늦게까지 온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겁니까? 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 과학의 수준으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대기의 큰 흐름이 한 열흘 정도 내외입니다. 그래서 열흘 후에 날씨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알 수 없고 당장 오늘 내일의 아주 구체적인 날씨도 사실 여름철에는 알기 어려운데요. 저희가 좀 현재까지 예측으로 보면은 태풍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장마전선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남하하는 정도가 앞으로 열흘 안에 일어날 날씨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 장마가 언제 종료할 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입니다. 네. 조금 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오늘 오후부터 좀 비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수도권에도 지금 중부지방, 그러니까 충청 지역에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극한의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가능성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올라가는 양상을 보면은 아마 지금 북상하면서 조금씩 약해지는 것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100mm 아마 이 정도까지는 비가 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꽤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강한 비가 그치면 또 폭염이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장마철이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더위까지 반복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장마전선의 폭이 좁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장마전선의 폭이 좀 넓고 비구름의 영역이 넓으면 한반도 전체가 좀 비가 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덜한데 지금은 장마전선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가령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금 중부지방으로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 이러면 경상남도 이런 지역은 장마전선의 남쪽에 있게 되고요. 이러면 이제 거의 비가 오지 않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덥고 습하고 이런 무더움을 느끼는 그런 날씨가 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장마의 양상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뭐 전통적인 장마라면 넓은 지역에 좀 장기간 비가 이어졌는데 요즘에는 좁은 지역에 짧게 내렸다 그치기도 하고 폭염도 함께 이렇게 동반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물폭탄 형태의 비도 최근 몇 년 사이 더 잦아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렇게 집중호우 혹은 극한호우라고 부르는 현상이 최근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이제 하는 연구 주제가 사실 굉장히 논란이 있고, 예, 그 보는 연구자에 따라서 좀 다르게 결론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사실 2010년대 중반, 2014년 정도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겠지만 굉장히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지속이 됐었는데요. 그 뒤로 지금 한 2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12년 정도 기간에는 계속 지금 강한 강수의 빈도 추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지금 쭉 설명해 주신 것처럼 비가 왔다 하면 물폭탄이 쏟아지고 그리고 좁은 지역에 밤에 갑자기 비가 오기도 하고요. 무더위까지 동시에 나타나는 아주 혼란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태풍일 것 같은데 초강력 태풍 바비가 북상 중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태풍이 좀 북태평양 먼 바다에서부터 점차 지금 오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태풍의 진로를 예상해 보면 대만에 가장 근접할 때가 7월 11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죠. 그때쯤에 가장 접근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내륙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름철 평균 2.5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다행히 작년에는 태풍이 모두 비껴갔죠. 올해는 어떨까요? 예,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작년을 포함해서 최근 3년 정도의 우리나라의 태풍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23년에 1개, 2024년에도 1개, 그다음에 2025년에는 없었고, 예,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이 굉장히 적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태풍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 여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예측하는 기술은 말씀드린 바로 아직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열흘 정도 기껏해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이 그 정도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해양 열파라고 하는 게 전 지구적인 그 기상 변화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예, 해양 열파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좀 장기간 높은 온도가 지속되는 것을 저희가 해양 열파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엘니뇨가 슈퍼 엘니뇨라는 용어로 이제 뉴스에 나오게 되는데 사실 같은 현상입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높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현상이고요. 이렇게 특정한 구역에 바닷물의 온도가 높게 지속이 되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대기에 굉장히 우리가 지금까지 잘 찾아보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유럽은 오메가 열돔에 갇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반도는 이중 열돔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예, 좀 사실 용어가 어렵습니다. 예. 오메가 열돔, 이중 열돔 좀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대기에서 어떤 흐름은 뭐 이렇게 물결 모양 혹은 뭐 파도 모양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결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굴곡이 그냥 잔잔한 물결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깊어지게 되면 예, 마치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곳이 마치 이렇게 대문자 오메가, 그리스어 대문자 오메가처럼 이렇게 그런 모양을 띌 수 있다고 해서 예, 오메가 열돔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유럽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그런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마치 유럽 대륙 지역에서 오메가 모양처럼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그 지역이 계속 더운 것도 더운 거고 이렇게 굴곡이 심해지면 진행 자체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극한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중열돔이라는 또 용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여름철에는 이제 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주게 돼서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데 그때 북태평양 고기압은 한 지상부터 상층 한 5km, 6km 정도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기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에 6km 이상의 고도에서 우리나라 서쪽의 티벳 지역에서 오는 고기압이 같이 위에 영향을 주게 되면 이 더운 열기가 위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갇혀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이중열돔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 나누는 중에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 대전 송강동 아파트 근처에서 토사가 유출되면서 양방향으로 통제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관련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송강동 산 4-38번지 이쪽에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지금 도로 위를 덮고 있고요. 이 영향으로
양방향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5시 50분쯤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무너졌다라는 경찰 신고가 접수되면서 지금 수습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 지역 지나는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 위치를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송강동 산 4-38번지 송강 청송 아파트 511동 앞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곳에 보시는 것처럼 토사가 흘러내려서 양방향 통제 중이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교수님께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는 것처럼 이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많은데 옹벽이라든지 산지 근처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비가 오랫동안 지속돼서 오게 되면 사실 단기간에 오는 비는 뭐 이렇게 무너뜨리진 않지만 어제 비가 많이 왔던 지역에 오늘 다시 또 오게 되면 이런 토사나 옹벽이 무너질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인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복구보다는 빨리 대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소방당국에서는 토사 유출로 인한 병원 이송 인원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펌프차만 나갔고 인명피해는 없다라고 밝혀졌는데요. 부디 앞으로도 인명피해가 더 이상 추가로 들어왔다라는 소식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 끝으로 이번 장마 참 변수가 많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시청자분들이 주의를 또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금 장마가 굉장히 좁은 지역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뉴스를 보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우리 동네에는 비가 이렇게 하나도 안 오는데 왜 이렇게 뉴스에서 이렇게 비가 온다고 하는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장마가 오는 지역은 굉장히 좁고 대신 강도가 높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날씨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 지역에 비가 올지 좀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이렇게 좀 방심하지 마시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좀 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호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님과 함께 장마 상황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젯밤 서울 가련동에 있는 빌라에서 불이 나 초등학생 남매가 숨졌습니다. 집 안에는 아이 둘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수빈 기자, 어젯밤 화재로 초등학생 2명이 숨졌다고요? 네, 어젯밤 11시쯤 서울 가련동에 있는 3층짜리 빌라 3층 세대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과 동시에 인명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 안에 있던 9살 남자아이와 8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매는 해당 빌라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 안에는 아이들의 부모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부모가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재가 나면서 주민들도 대피를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요? 네, 소방당국은 퐁소리와 함께 연기와 불꽃이 보였다는 앞집 거주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빌라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밖에도 9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불이 난 세대 절반이 탔습니다. 50여 분 만에 불을 끈 소방은 거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 전해드렸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틀째 대이란 공습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선박을 공격하면 더 심하게 당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군이 이틀째 호르무즈에서 대이란 공습에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공습을 언급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전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고 이 미군의 이란 공격 장면으로 추정되는 영상과 함께 이란의 선박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또 공격한다면 더 심각하게 당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CNN은 미군이 어제에 이어 호르무즈 해협 북쪽 끝 부분을 중심으로 공습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도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군의 대함 미사일 기지, 방공 시스템 등 어제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의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도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이 위치한 반다르 아바스와 시리크 일대에서 여러 차례 강렬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추가 공습을 예고하면서 지금까지 공격하지 않았던 이란의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까지 내비쳤는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Their electric plants, where they make their electricity in there. We will, if we have to, we'll take them out. I don't want to do that, but if we have to, we'll take them out. They have desalinization plants. We'll take them out if we have to. 여기에 대이란 해상봉쇄 재개와 이란의 원유 수출 거점이죠. 하르그섬 점령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이란을 거칠게 압박했습니다. 앞서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가 끝난 것 같다면서 이란을 향해 쓰레기, 지긋지긋하다는 표현까지 내뱉었는데요. 다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이란과 전쟁 재개는 아니라면서 단기 공격으로 빨리 끝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시죠. European allies? I don't think it's going to start again. I think it's going to go very quickly. But when they hit, we hit. You know, it's what we use their language. We speak their language. No, I don't think so. I think anything that happens is going to be over very quickly. 네, 이란도 앞으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아직 이란이 반격에 나섰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예고 발언에 대해 저속한 도발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미국의 공격이 종전 양해각서 위반이라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X에 올린 글에서 미국과의 양해각서 5조를 보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안전보장 책임은 이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 조항을 역행해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산 원유 제재에 다시 나서는 등 일방적 조치로 합의의 틀을 통째로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란 국민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امریکا و در رأس اون رئیس جمهورش ترامپ به هیچ یک از اصول و قواعد بین الملل پایبند نیست قطعا هم انتظار نمیشه داشت که به این یادداشت تفاهم پایبند باشن.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다시 급등세로 돌아섰습니다. 브렌트유는 어제보다 5.2% 올랐고 WTI도 4.37% 상승해 6월 중순 이후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MOU가 끝난 것 같다고 언급하며 이란에 대한 원유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또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란은 서로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데요. 다시 전운이 감도는 모양새입니다. 이번에는 관련 내용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특파원 연결해서 내용을 들어봤는데 미군이 지금 이틀째 대이란 공습을 이어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선박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확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확전 기록, 그다음 확전 국면에 지금 놓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맞죠. 그러나 다만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확전은 지상군 투입이 되는 전면전이나 이라크 전식 점령전보다는 공중 해상 기반의 제한적 군사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형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도에 나온 것처럼 종전 MOU가 끝난 것 같다고 말했고, 미국은 지금 방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란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판매에 허용했던 제재 유예 조치도 지금 스냅백 복원했죠. 동시에 미국은 이란 남부의 해안 방어망, 미사일 드론 관련 시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 자산을 지금 타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군 파견이나 전면전 재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도, 그리고 약간 이중적인 메시지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원하는 것은 이란을 점령하거나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전면전 재개라기보다는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에 가까운 강압 외교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공습과 제재를 통한 이란을 압박하고
이란은 미군 기지 공격과 호르무즈 위협을 통해 자신도 여전히 대응 능력이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제한적 충돌이 언제든 오판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양측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모두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선 피격이나 미군 사상자, 이란 군 고위 인사의 사망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정치적으로 또 물러서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면전 직전이라기보다는 전면전을 피하려 하면서도 군사적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조금 매우 위험한 관리형 확정 국면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원하는 건 이란의 호르무즈 협상 카드 지렛대를 약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군이 계속 공격에 나선다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할 가능성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하지만 부분적 봉쇄, 선별적 통제, 상선 검문, 그다음에 통항 수수료 문제를 통해서 호르무즈를 계속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것은 그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이란 입장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해협을 완전히 닫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미 여러 차례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유조선 몇 척이 공격을 받기만 하더라도 보험료가 급등하거나 선사들이 운항을 꺼리기만 해도 국제 유가가 곧바로 반응하거든요. 이번에도 한 5% 정도 그 유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이란에게는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협상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시는 전면 봉쇄나 전면전까지 가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많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전면적으로 봉쇄할 거라고 보는 거는 조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이런 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지금 이 양측이 부딪혔냐면 MOU 안에서는 호르무즈 자유항행을 우리가 보장한다라 그랬는데 어떤 항로로 하겠다라는 그 악마는 디테일인데 그게 확정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MOU 안에는요. 근데 미국이 그걸 이용해서 오만만 남측 항로, 즉 오만형에 가까운 대체 항로로 안정화시키려고 하니 이란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분명히 MOU 안에는 이란과 오만 그리고 미국이 같이 이거 자유항행의 항로나 이런 것들을 협의한다라고 돼 있는데 미국이 이란을 배제하고 협상력을 낮추고 오만으로 그 항로를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구나. 그거는 우리 레드라인에서 우리는 그거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타격을 한 것이 지금의 제한적이지만 그러나 위험한 그런 확전 영상으로 지금 불거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MOU 세부 내용에 있어서 계속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서 지금 확전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설명이신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르그 섬 점령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란도 단 한 명도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맞대응을 했는데 하르그 섬 점령 가능성을 꺼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란 원유 수출의 핵심 거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경제에서 석유 수출은 외화 확보의 생명줄이고 하르그 섬은 그 생명줄이 그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대표적인 원유 수출 터미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하르그 섬을 언급한 것은 저는 하르그 섬 언급은 지금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앞카드지 실제적으로 공격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 이란이 가장 아픈 곳, 이란이 뼈아플 곳을 겨냥한 압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세계 유가를 흔들 수 있다면 미국은 하르그 섬을 공격함으로써 이란 원유 수출 자체를 내가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죠. 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하르그 섬 점령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게 봅니다. 왜냐하면 점령은 공수과는 전혀 다릅니다. 점령에는 상륙작전, 병력 투입, 장기 방어, 이란의 반격 대응이 필요한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지상군 파견 회피, 전쟁 재개 부인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하르그 점령 발언은 당장 실행하겠다라는 작전 계획이라기보다는 압박성 메시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군의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란도 강력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위원님께서는 양측 모두 지금 확전은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국면 어떻게 좀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란의 대응은 강화돼 계산된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전면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면전이 되면 미군의 군사력 우위가 훨씬 크게 작동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석유화학 제품이나 석유에 대한 금수 조치를 풀어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이득, 취득할 수 있는 이득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나 만약에 이게 확전이 된다 그러면 지금 겨우겨우 만들어낸 석유 그 물품의 수출을 완전히 막아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식은 세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바레인, 쿠웨이트, 이라크 등 영내 미군 시설을 겨냥한 제한적인 미사일 드론 공격입니다. 그 제한적인 공격은 인명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공격을 할 것이고요. 둘째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검문과 통항 지연, 그다음에 기뢰 위협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공격은 또 확전이 될 수 있으니까 선박 검문이라든지 통항을 지연시킨다라든지 기뢰를 풀어서 또다시 그 봉쇄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셋째는 사이버 공격이나 친이란 무장 세력을 통한 우회적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티나 아니면 헤즈볼라를 이용한 어떤 다른 전선에서의 공격은 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이지만 이란이 자기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우리 기억해 보시면 나무호를 공격했지만 우리가 직접 공격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공세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란은 자신네들의 억지력을 높여가고 그것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으로부터 지금 이란 중동 사태 짚어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충청과 호남 곳곳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주 강내면 수석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즉시 대피하라라는 지금 고지가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주 현도면 하석지구에 있는 토사 유출로 지금 주변 차량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근을 지나려고 하던 차량들은 우회를 하라라는 지금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산 탕정면 용두 생태 터널도 붕괴 위험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지역 역시 차량을 우회할 것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산 남동 지하차도 평택 방면도 침수되면서 교통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청주와 아산 등 그러니까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출근길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대전 송강동 아파트 근처에서도 토사가 유출됐다라는 속보 전해드렸는데 지금 세종과 충남, 충북 곳곳에 비 피해가 잇따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강한 비가 또 꽤 긴 시간 이어지면서 지금 피해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개인 주택이나 또 차량 이용하실 때는 운전에도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비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하영 기자, 지금 충청 지역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6시 반쯤부터 세종시, 충남 공주와 충북 청주 일대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잇따라 발송되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충남 천안에도 조금 전인 8시 재난 문자가 뿌려졌습니다. 이 지역 3시간 강수량 106.8mm를 찍었습니다. 앞서 아침 6시 39분 세종시 고운동 인근, 또 6시 49분 해밀동과 아름동, 7시 4분 세종시 다솜동, 7시 16분 세종시 조치원 읍 등에 일제히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세종시 주요 지역에 시간당 72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출근길 지장은 물론 침수 피해도 우려됩니다. 충남 청양군 정산면과 공주시 이인면을 비롯한 6곳에는 6시 46분에 문자가 발송됐고요. 6시 59분에는 충남 공주시 반죽동을 비롯한 28곳에, 충북 청주시 곳곳에도 7시 16분에 문자 발송이 됐습니다. 이 지역들은 특히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재난 문자를 받으면 하천, 변과 지하차도 등 침수 위험 지역을 즉시 벗어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번 비는 띠 형태의 비구름이 한 곳에 오래 정체하진 않고
계속 이동하면서 약해졌다 강해지기를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레이더 보시면 이 남서쪽 해상에 만들어진 강한 비구름, 특히 극한 호우를 뿌릴 수 있는 보라색과 짙은 남색 구름이 수도권 바로 아래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30분 전쯤보다 비구름이 조금 더 북쪽으로 이동한 모습입니다. 밤사이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충남 계룡은 24시간 사이 233mm가 쏟아졌고 충북 보은에도 217mm 넘는 비가 왔습니다. 대전에도 밤사이 207mm, 세종에 지금까지 184mm가 왔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의 비가 아직 진행 중이고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비가 쏟아지고 있는 경북에선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문경과 상주 지역에 홍수특보도 발령이 됐습니다. 이 지역 하천에 접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수도권에는 내일까지 15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는데요. 이 지역은 오늘 밤 사이 정체 전선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내일 아침까지 중북부에 다소 강한 비를 뿌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수도권의 경우에 내일 아침을 강수 집중 시간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번 장마는 지각장마에 폭염장마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폭염특보 외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죠? 네, 어제 오후 기상청은 경상과 칠곡, 의성 등 경북 지역에 열대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제도는 기후 위기에 맞춰서 기상청에서 올여름 처음 도입한 특보인데요. 폭염특보가 발령된 곳에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며 극한의 더위로 피해가 우려될 때 발령됩니다. 지역별로 열대야주의보 발령 기준이 모두 다른데 서울의 경우에 26도, 제주는 27도가 기준입니다. 밤사이 열대야로 괴로웠던 지역, 낮 동안 무척 덥겠습니다. 전남과 영남, 제주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고 야외 작업장에선 체감온도가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물 자주 드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YTN에도 제보 영상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데요. 사회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수영 기자, 지금 충청 곳곳에 붕괴와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공주 마티 터널도 침수됐다고요? 네, 터널 안에 물이 고여 있고 자동차 한 대가 물살을 가르며 주행합니다. 충남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국도 32호선 마티 터널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오늘 새벽 6시 17분부터 대전 방향은 한때 2시간가량 통제됐고 세종 방향을 포함해 양방향 모두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당국은 아직 비가 계속 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통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지금 청주도 비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죠? 네. 제보 영상을 보시면 우산을 쓰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남성의 허리까지 물이 차올라 있습니다. 도로에 가득한 흙탕물로 주차된 자동차는 반쯤 침수됐습니다. 오늘 7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제보자는 차량 대여섯 대가 침수된 모습을 봤다며 출근길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밤사이에 게다가 출근길까지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청주 하천에서도 물이 불어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불어난 하천에서 물살이 거세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충북 청주시 비하동에 있는 서청주 사거리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제보자는 회사를 가는 출근길에 폭우가 내려 물이 제 방까지 넘어와 홍수가 날까 걱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붕괴 피해도 잇따라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아파트 근처에서 토사가 흘러내렸다고요? 네,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도로를 덮쳐 온통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야산에서 흙이 무너져 내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양방향의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대전시는 인근 도로로 우회해달라는 안전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전국적인 비 피해 집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중대본 상황실입니다. 네, 집계된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전 7시에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긴급 개최해서요. 호상 대처와 함께 인명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등 지금 상황실 주변은 매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긴급회의 소집은 어제부터 이어진 장맛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6시 기준 전국에서 시설 피해 94건이 발생한 걸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나무가 쓰러진 경우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싱크홀 13건, 도로 침수가 10건, 맨홀옥류 9건, 토사 유출 6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주택과 비닐하우스가 잠기는 등의 사유시설 피해도 11건 확인됐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경북 성주와 충남 부여에서 농지 7.4헥타가 물에 잠겼습니다.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급히 몸을 피한 주민도 많았는데요. 충남 106명, 충북 28명, 경북 6명 등 전국에서 모두 147명이 임시 대피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공식 확인한 인명 피해는 없지만 하천변이나 저지대 출입삼가 등 피해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중대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상 악화로 바닷길도 일부 묶였습니다. 여객선은 격포에서 위도, 장자에서 말도 등 두 개 항로를 오가는 두 척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낮 12시 40분을 기해서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 상황입니다. 비상근무 체제 속의 호우 피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지금 충청과 호남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출근하시는 분들 또 아직 출근하지 않으신 분들께 감속 운전과 함께 안전사고 유의를 특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 비상계엄 583일 만에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오늘 선고가 오후에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나오는 첫 대법원 판단으로 의미가 큰데요. 선고 장면은 YTN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받고 있는 혐의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입니다. 내란 혐의 재판과 별개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지난 비상계엄 수사 당시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경호처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막아섰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계엄령 관련 외신 허위 공보와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채로 국무회의를 진행해 다른 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까지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경호처를 사병화해 정당한 사법 절차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진 올해 4월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2년 더 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외신 허위 공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일부가 뒤집혔는데요. 대법원 판결로 징역 7년이 확정될지 주목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김건희 씨의 청탁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도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상고심 선고도 이뤄집니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6천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있는데요. 앞서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은 각각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전 배우자인 김 씨에게 건넨 명품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하급심은 당선인 신분 역시 청탁 목적이 명백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권유수입니다.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이 수사 은폐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케이블타이 증거 인멸 지시로 수사팀장이 구속됐는데요. 향후 사건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장윤기가 이미 첫 공판이 있었는데 그때는 강간 목적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부친의 자택에서 40cm짜리 공업용 케이블 타이를 압수했는데 이게 성범죄의 계획 범행을 입증할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굉장히 강력한 물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케이블 타이가 범행에 이용된 차량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피해자를 결박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검찰이 기소한 간간 목적의 살인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장윤기 씨의 부친 내지는 수사팀장 관련한 사건에서 압수수색한 물건이긴 하지만 장윤기 씨의 간간 목적 살인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공판 과정 중에 추가 증거 목록과 함께 추가 증거로서 제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공소장 변경도 가능한 건가요? 사실상 이미 검찰이 기소한 제명 자체가 일반 살인이 아니라 강간 목적 살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공소장 변경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물론 공소 사실을 구성할 때 예를 들어 계획 범죄로 공소장을 구성할 때요. 단순히 살해하였다 전에 어떠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살해하였는지에 대한 전제 사실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제 사실 기술에 있어서 케이블 타이를 미리 준비했다라는 점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어떠한 이 살인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 부분은 아니라서 구태여 공소장 변경까지는 불필요하다라고 판단할 경우 변경 없이 추가 증거 제출만으로 이 강간 목적 살인에 대한 이 중요 증거를 공판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장윤기 측에서는 이 케이블 타이가 그런 용도가 아니었다. 네, 다른 데도 쓸 수 있으니까요. 네,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게 된 그 경위를 보게 되면 증거인멸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온 다음에 지금 케이블 타이가 확보가 됐잖아요. 별건이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별건으로 확보된, 그러니까 장윤기 씨가 지금 기소된 이후에 별건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한 그런 확보한 증거이기 때문에 위법실 증거다라고 장윤기 씨를 변호하는 변호인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사라는 것은 원래 기소되기 전, 그러니까 법원으로 가기 전에 경찰과 검찰이 확보한 증거로서 수사를 벌여야 되는 것이고요. 기소된 이후에는 법원이 봤을 때 그 해당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그 수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기한 그 증거만이 사실은 적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건은 조금 우리가 달리 봐야 되는 것이 장윤기 씨 사건으로 지금 검찰이 어떤 영장을 발부해서 압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우연하게 이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된 것이므로 이 피고인 측에서 위법실 증거다라고 주장한다 한들 검찰에서는 우리가 별개의 증거인멸 혐의를 우리가 압수수색하다가 발견된 증거이기 때문에 제출한다라고 주장했을 경우 위법실 증거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즉 유효한 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공판을 하는 과정 중에 공범을 수사하다가 혹은 그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추가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 측에서 위법실 증거를 주장한다 한들 별건이지만 적법 절차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현출한 그런 증거는 충분히 공판 과정 중에서도 유효하게 작동하기 때문에요.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그렇게 주장한다 한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이 케이블 타이 자체가 피해자의 몸에 결박된 상황에서 발견된 것은 아니고 이 장윤기 씨 차에 봉지에 담긴 채로 아직 사용되기 전의 형태로 발견됐기 때문에 장윤기 씨 변호인 입장에서는 강간 목적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공업용으로 필요할까 봐 다른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그것이 곧 강간 목적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실은 검찰에서 이러한 케이블 타이의 구입 내역 또 그것이 구입된 시점이 본건 범행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것을 왜 확보하게 됐는가라는 등의 부분을 규명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압수수색 과정 중에는 지금 이 해당 물건이 결국 강간 목적을 부인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없애고자 내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 장윤기 씨 부친의 진술을 확보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은 충분히 또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케이블 타이를 강간 목적 핵심 증거냐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공판검사의 몫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여고생 살인 사건이 지금은 경찰의 조직적 수사 은폐 의혹으로까지 번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별개의 사건이 하나 더 발생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 구속된 수사팀장은 지금 이런 증거 은폐 정황들에 대해서 수사 미흡이거나 과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만약 그것이 수사 미흡이거나 과실이었다라고 하면 광산경찰서라는 곳은 강력사건 수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살인사건에 있어서 케이블타이는 결박 내지는 어떠한 이 피해자에 대해서 납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강력한 증거로서 작용할 것이고요. 또 여태까지 나온 보도 내용에 따르면 순경조차도 이 케이블타이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했더니 수사팀장이 그건 못 본 채라 그 부분은 무시해라라는 이 블랙박스에 녹취된 그런 기록들도 있었다는 거죠. 순경직급에 있는 사람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이 살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내가 실수로 내지는 어떤 의도 없이 했다라는 이 수사팀장의 말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따라서 현재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경찰은요. 장윤기 씨의 부친이 현직 경찰이다라는 점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조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은 장윤기 사건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당시 지난 5월에도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될 정도로 중요 사건으로 여겨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에 경찰 가족이었다라는 것이 어떤 경찰 전체의 조직에 대한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려했다라는 것과 그러하여 증거인멸을 적극적으로 경찰 측에서 도왔다는 분명히 구분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경찰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까 우려해서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라는 점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정도의 지시사항과 구체적으로 증거인멸에 경찰이 나선다든지 중요한 수사의 기밀을 부친에게 알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명백히 구분을 해서 접근해야 되는 차원이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직 경찰인 아버지는 증거인멸을 한 것이 분명해 보임에도 친족 특례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증거인멸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동료에게 부탁을 하거나 어떤 일을 시켰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혐의를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그러한 것들을 정보를 알려준 경찰에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윤기의 집이 아버지인데도 어딘지 몰랐다라는 건 좀 납득이 되질 않는데 어쨌든 이 장윤기의 원룸의 주소를 알려줬고요. 심지어 현관문의 비밀번호까지 수사팀이 장윤기의 부친에게 알려줬습니다. 알려준 경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되는데 그러면 알려달라고 이 무리한 요구를 했던 장윤기의 부친은 친족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성립할 수 없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권남용죄가 충분히 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윤기 씨의 부친은 공무원의 신분입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러한 이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자신보다 직급 아래에 있는 수사팀, 예를 들어 순경이라든지 아래에 있는 직급에게 내가 경감인데 이런 부분 좀 알려달라는 압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직권남용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참고인 신분으로만 지금 부친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직권남용까지 조금 더 혐의를 넓혀서 피의자 신분으로의 전환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583일 만에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데 받고 있는 혐의가 체포방해, 이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단 이후에 지금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먼저 간략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지금 이번에 상고심의 첫 판단이 나오는데요. 이 내란 사건의 본류 사건은 아닙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 현재 항소심, 그러니까 2심 재판 계속 중인 것이고요. 오늘 이 3심, 그러니까 대법원 선고가 내려오는 것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했을 때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를 방해했다. 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그 외에도 어떤 외신의 허위 사실을 공보하게 했다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또한 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이 국무위원들의 심의가 필요했는데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는 이러한 심의가 있다라는 사실조차를 알리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이 심의 시간을 임박해서 멀리 사는 이 국무위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참여가 어렵게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권리행사 방해죄, 또 그 외에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 전 대통령 3심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것이고요. 1심 때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던 것들이 일부 유죄로 돌아서면서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상고를 했고요. 지금 이 특검 측에서도 형량이 과경하다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제기했고 오늘 대법원의 판단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당시의 그 체포 방해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봐도 상당히 좀 비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1심에서는 5년, 2심에서는 7년이 나왔는데 오늘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실상 3심에서 결론이 뒤바뀌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따라서 가장 많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결론은 3심이 그대로 이 원심 기각, 그러니까 양측에서 상고심을 제기했지만 그대로 원심대로 확정하겠다라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어떤 원심 파기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면 1심과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을 달리했던 부분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만약 결론이 뒤바뀐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외신 담당관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을 공포하게 했던 그 부분이 과연 직권남용에 해당해야 되는가? 1심에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는데 2심에서는 그마저도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상 충분히 공방이 오갈 수 있는 부분이고 유사한 판례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심에서 만약 유무죄 판단을 달리한다면 외신 공보 부분에 대해서 외신 공보 이 전파했던 행위에 대해서 과연 유죄 입장을 유지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이게 좀 궁금한데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상고심은 생중계가 이루어지는데 여긴 안 나가고 그리고 그 전에 오전에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3심은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예. 따라서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출석하지 않아도 사실 선고 결과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본류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입니다. 지금 3심 같은 경우에 그대로 확정되도록 징역 7년이지만 우두머리 범죄는 현재 무기징역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뒤바꾸지 않는 한 다른 사건에 대한 결과가 뒤집어진다 한들 윤 전 대통령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3심에 대한 결론을 듣는 것보다는 2심의 피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2심 과정 중에 출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본류에 집중하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하네요. 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 구호 논란을 일으킨 배제고 야구부. 얼마 전 광주를 찾아 사죄의 뜻을 밝히고 광주 제1고 학생들과도 화해했는데요. 이후 배제고가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학교 측은 프로 진출과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의 미래가 달려 있어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배제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해서 출전 정지 6개월을 결론 내렸습니다. 배제고가 출전한 2회 전부터 당장 적용됩니다. 야구협회에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던 배제고등학교가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징계가 내려진 지 일주일 만입니다. 배제고는 당장 프로 진출과 대학 진학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개월 출전 정지를 수용하면 다음 달 시작되는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를 비롯해 올해 열리는 모든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징계 감면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교직원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악화한 여론 탓에 고려하지 않은 거로 보입니다. 광주 제1고등학교도 재심에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고려해 배제고 학생들이 경기장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고려해서 배제고 야구 학생들이 경기장 내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의는 앞서 징계를 내린 야구협회의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열렸던 징계심의에서는 경기장 질서문란 조항에 근거했는데 피해 학교를 찾아가 눈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던 만큼 이번엔 감경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세계 축구 챔피언을 향한 여정 북중미 월드컵 8강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유럽팀의 강세가 돋보이는데요. 8강 중 6자리를 차지했고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각각 한 팀씩 올라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부터 펼쳐지는 8강전, 절대 놓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 함께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내일 오전 5시 프랑스와 모로코가 맞붙는데요.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4강전의 리턴 매치입니다. 당시 모로코는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월드컵 4강에 진출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프랑스의 벽을 넘지는 못했는데요. 내일도 프랑스의 음바페, 모로코의 하키미 등 4년 전 주축 선수들이 다시 맞붙습니다. 프랑스가 이번에도 한 수 위의 실력을 보여줄지, 모로코가 이번에는 아프리카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1일에는 스페인과 벨기에가 40년 만에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다시 만납니다. 스페인은 월드컵 6경기 연속 무실점이라는 신기록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야말로 최강 방패 그 자체입니다. 반대로 벨기에는 트럼프 입김 논란을 일으킨 미국을 4대1로 참교육하며 기세가 오를 대로 올라 있는데요. 16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스페인의 최강 방패와 벨기에 황금 세대의 라스트 댄스가 빚어낼 명승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12일에는 노르웨이와 잉글랜드가 격돌합니다. 이 경기는 이번 대회 득점왕에 도전하는 홀란과 케인의 화력 대결이 관전 포인트인데요. 홀란은 5경기 7득점으로 현재 2위, 그리고 케인은 5경기 6득점으로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양 팀의 역대 전적은 잉글랜드가 7승 2무 2패로 앞서지만 노르웨이는 우승 후보 브라질을 꺾고 사상 첫 8강에 오른 만큼 얕볼 수 없는 상대인데요. 축구 종가 잉글랜드와 바이킹의 후예 노르웨이의 맞대결, 8강 최대 빅매치로 꼽힙니다. 월드컵 2연패에 도전하는 아르헨티나, 72년 만에 8강에 올라온 스위스의 경기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역시 리오넬 메시의 활약인데요. 불혹에 가까운 나이에도 5경기 8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스위스를 상대로 58년 만에 월드컵 단일 대회 2자릿수 득점이라는 대기록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아르헨티나가 앞서지만 아르헨티나는 카보베르데, 이집트에게 2골씩 헌납하며 수비 약점을 보인 바 있는데요. 화려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아르헨티나와 탄탄한 조직력의 스위스, 이 빅매치는 우리 시각으로 1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만큼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각각의 이유로 경기에 나서는 8팀, 공은 둥글다는 말처럼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축구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에서 위기에 빠진 한국 축구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 참가자들은 폐쇄적인 축구협회장 선거 시스템부터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양시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물러난 지 이틀 만에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위기의 한국 축구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주최했습니다. 기조 발언을 맡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은 축구협회가 책임지지 않고 국민 눈치도 보지 않는 원인은 협회장 선거 시스템 때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구조, 눈치를 보지 않는 구조. 이게 핵심입니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투표권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축구협회의 폐쇄적인 구조와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축구인들이 잘못 뿌리내린 생각과 풍토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뿌리내린 문화적인 문제는 교육을 통해서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가수한테 나와달라고 하는데 그 가수분은 계속 뒤를 돌아보고 노래를 합니다. 한국 축구의 현실은 바로 그런 바라보는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아주는 이런 결과가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토론회를 주관한 김 의원은 협회장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직선제에 동의한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공동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견제를 하고 그리고 같이 책임을 지는 시스템 구조로 바뀌어야 할 것이냐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개인적인 의견은 직선제가 맞다. 정몽규 전 회장이 사퇴 이후 차기 협회장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선거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비 피해 관련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청댐 하류 지역에 세종시 도암교에 홍수 경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청댐의 상류 지역인 보은군의 이평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그리고 미호강이 흐르는 청주시 흥덕교, 논산천 동성교와 풋계다리도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 근처에 계신 분들께서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증시 보겠습니다. 사흘 연속 하락해 7,200선까지 내려간 코스피가 오늘은 다시 3%대 급등 출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4거래일 만에 코스피 순매수로 돌아온 점이 코스피 상승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장 화면 직접 보시죠.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락한 것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기는 한데요. 코스피 3.31% 오른 7,486포인트로 개장해서 현재는 7,46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고점론이 불거진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갈등까지 재점화하면서 설상가상 상황이 됐는데요. 다만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 기술주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도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800선이 깨지면서 10개월 전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는데요. 오늘 1.02% 오른 792포인트로 개장했지만 여전히 800선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어제 37거래일 만에 1,4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SK하이닉스의 ADR 발행, 자금 유입 기대가 원화 강세 재료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00원대 위로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유가가 급등하고 미국의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재부각되면서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강경화 주미대사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강 대사는 양국 정부는 쿠팡 문제가 한미 관계에 부담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최근 한미 간 외교 통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양국 정부 간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문제가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데 공감대가 있다는 겁니다. 양국 정부 간에는 이러한 현안들이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 대사는 미국 측에 우리 정부 입장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계속 설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 하원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한다는 보고서가 나온 데 이어 백악관도 우려를 내놓으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외교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백악관의 입장 표명은 상당히 의외라며 놀랐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며 미 법사위 보고서는 쿠팡 측 주장만 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 거론된 한국 행정부 기관들의 입장을 취합해 미 법사위에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대사는 원자력과 핵잠수함 부문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위한 차기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G7에 이어서 나토에서의 양국 정상 간 나눈 대화로서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이 기존 한미 관세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오늘 아침 충청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당 7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천안과 청주, 세종 일대에 호우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는데요. 이에 따라 곳곳에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은 오늘 오후까지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긴 띠 형태의 강한 비구름이 충청과 호남 서해안, 경기 남부에 걸쳐 있습니다. 특히 보라색과 남색의 호우구름이 지나는 충청 북부와 경기 남부에는 시간당 40에서 6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충북 진천을 비롯한 충청 일부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영서 남부와 경북 북부, 전북과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부터 충청 지역에는 이미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 오늘 밤까지 충청과 호남에 최고 2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최고 120에서 150mm가 넘는 큰 비가 더 내리겠고요.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강원과 충청, 호남과 경북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경북 경산과 칠곡, 의성에는 첫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 경산의 기온은 27.3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는 33도까지 올라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충청 이남은 오늘 밤까지, 중북부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 주 후반부터는 찜통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중부와 호남, 경북을 중심으로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지금 충남 천안, 청주와 세종 일대 극한호우가 쏟아지며 오늘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에 긴급 호우재난 문자가 발송됐다는 소식입니다. 충남 천안을 비롯한 모두 7곳에 호우재난 문자가 발송됐는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각별히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